안녕하세요. 휴일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섰습니다. 우리가 색을 이야기할 때 원색이라는 개념을 종종 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빛의 삼원색을, 또 어떤 경우에는 색의 삼원색을 씁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원색이라는 개념은 무언가 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색을 말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기초색이고 원색은 아닌 것이죠. 원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색이 원색인 것이죠. 제비꽃은 제비꽃의 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호박꽃은 호박꽃의 그 색만이 호박꽃의 원색이고, 원색이란 것은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자연물의 타고난 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젠타, 사이언, 옐로우 이런 개념의 원색은 굳이 말하자면은 인문적이고 인공적인 원색입니다. 제가 지금 상형 문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원색의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요, 상형 문자는 바로 사물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그 색을 일러 원색이라 할 때 그 원색과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호로 된 문자, 우리의 한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쐐기 문자라든가 만주의 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라틴어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변형의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처럼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인 거죠. 24개의 원어소가 되었던 26개가 되었던 28개가 되었던 더 다양해졌던 간에 그것은 다양한 문자를 만들기 위한 기초 도구인 거죠. 이런 면에서 언어는 대개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색이 언젠가 인공을 맞이하면서 색을 만들기 위한 기초 원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문자들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동파상형 문자, 즉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상형 문자인 ద్వా파 상형 문자는 아직도 자연계의 원색에 가까운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자는 상대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기본 문자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각골 문자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여주는 큰 계단인 것이죠. 각골 문자도 처음에는 동파상형 문자와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돌이 있으면 돌의 모습을 그리고 물의 모습이 있으면 물의 모습을 그려냈죠. 물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려냈냐에 따라서 각 상형 문자들은 저마다의 개성과 특징을 가집니다. 동파상형 문자를 만들던 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갑골 문자를 만들던 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변호사들이 쓴 같은 계약 문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볼 때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권익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고요. 아무튼 상형 문자도 관점은 다르고 그 관점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골 문자는 무언가의 꿈을 담으려고 하는 관점이 많았고 그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꿈을 담는다는 것은 꿈이 아닌 것과 꿈인 것의 차이가 설명돼야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자에서는 대비되는 개념이 많아요. 각골에서도. A인 것, not A인 것, B인 것, 안티 B인 것 나눠져요. 거기에 비해서 다양한 개방성을 있는 그대로 발휘해서 여러 요소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덧바, 동파 상형 문자에는 그와 같은 맞서는 개념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쭉 나열할 뿐이죠. 그렇게도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은 각골 문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갔을까, 그 이후 어떻게 변해갔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각골 문자는 상형 문자이죠. 이 상형 문자 일대의 갑골,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정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 정의 출신들은 뭐냐? 어떤 사람은 동이족이다. 어떤 사람은 또 한족이다. 어떤 사람은 한족과 동이족이 분리되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던 그런 사람군이겠다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다만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는 한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누가 만들었는가는 모르지만 부호화가 되어버리고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했지만 더 이상 상형 문자가 아닌 그 문자의 주인공은 분명 저 어지중간한 나라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한족의 문자입니다. 갑골과 금문은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각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차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전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파 문자의 사전을 보신 분들이 없으시겠죠. 동파 문자의 사전 그리고 다른 비슷한 사전도 있는데요. 그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사람 관계와 관련된 영역, 천문과 관련된 영역, 지리와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자연물과 관련된 영역, 그다음에 그 신과 관련된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문자를 찾아서 이 문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문자가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호화되기 시작하면 사전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전은 알파벳 순으로 A로 시작하는 것, B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바뀌죠. 우리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것, 니은으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찾을 수 있죠. 한자는 붓으로 찾을 수가 있죠. 붓으로 찾을 수 있다. 즉 이 한자는 지난번에 이렇게 사람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이게 굵게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이 있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고 있으면 이 노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긴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이 사이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와 다양성은 요 사이에 있는 다양한 문자구는 대략 700개의 문자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단계 거쳐서 왔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성이 다르고 왜냐하면 이 문자는 상대적으로 조금씩 변형되면서 기호화가 되기 전 상태 전국시대까지는 기호화가 완전하게 안 되거든요. 진나라가 쓰는 것, 조나라가 쓰는 것, 제나라가 쓰는 것, 연나라가 쓰는 것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나라 안에서도 다르거든요.
갑골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한자, 넓은 의미의 한자의 역사는 무려 5,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가 한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차이나라고 불릴 수 있는 역사는 2200년 정도가 전부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예를 들어보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1861년,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861년에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됐어요. 역사 지금 해봐야 162년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또는 그 이전 에트루리아인들이 살고 리구리아인들이 살고 이럴 때의 그 이탈리 반도의 역사를 따지면 수천 년이 되죠. 근데 그동안 이탈리아는 고립되어서 어느 공작이 있는 것은 공국이 되고, 그리고 공작도 없이 그냥 나라를 세우면 형식적으로 레푸블리카, 그러니까 공화국이 되고, 어떤 데는 또 로마 어떤 데는 로마 같은 경우 교황의 직할령이 되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또 왕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립되면서 유지되어 왔죠. 그게 지금도 대략적으로 이탈리아의 다양한 주의 개념들이죠. 토스카나주, 롬바르디아주, 에밀리아 로마나주 뭐 등등등. 근데 이 지역은 1861년까지 엄청난 자기만의 문화를 갖고 다른 주들과 경쟁하고 협력해왔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섬유 아닙니까? 직조. 텍스타일의 기법조차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것이 오늘날 이탈리아를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일찍부터 통일왕국의 경험을 가졌던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개성을 추구했거든요. 같은 옷을 만들더라도 프랑스는 어떤 작가의 창의성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이탈리 같은 나라는 오랜 전통이 통일된 관념에 의해서 하나로 묶인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 개성들이 노하우로 남아가지고 장인정신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이탈리아에 다양한 음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통일되면 어떤 음식은 빨리 도태되고 어떤 음식은 더욱더 전국화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자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갑골의 후기 형태인 금문, 전서, 예서 등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지역성까지 띠고 하면서 무려 이 안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뽑아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가지들이 다 있어요. 최후의 해서로 된 한자는 결국은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모습을 이제는 상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자를 찾으려면은 이 글자를 통째로 찾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 부분만 붓으로 찾아서 두 획을 더 추가해서 찾으면 이 늙을 노자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머리가 이게 휘날리는, 막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머리가 다 희고 이게 굵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굵기가 그런 분이 허리도 구구정해가지고 팔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분을 젊은 사람이 업고 가요. 업고 가요. 늙은이를 젊은이가 업어요. 그러면 이런 문자도 수백 개를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상형 문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그냥 이거나 그냥 찾아봐야 돼요. 인간관계, 인간행위 편에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또 요것만 가지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획을 더하면은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부순도 달라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쓰는데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아니면 여섯, 다섯 이렇게 쓰더라도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거꾸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쫙
이렇게 쓰기 힘든데 이렇게 써볼게요. 이러면 잘못 썼다고 그래요. 획순을 어겼다 그러죠. 부호화가 되지 않았다면 획순을 어길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상형 문자는 매택이라는 게 없어요. 이걸 그릴 때 한 번에 그리든 이걸 두 번에 나눠 그리든 그거는 그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형상이 가장 이 뜻을 잘 표현하면 돼요. 위에 머리카락을 두 호를 그리든 한 호를 그리든 상관이 없어요. 여지가 있어요. 심지어 그 같은 글자를 요 부분은 까맣게 요 부분은 약간 좀 밝게 그리고 요 부분은 조금 더 색깔 다르게 심지어 요 안에서도 요 부분은 옷 입었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색깔 있고 여기는 색이 없고 이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어요. 왜? 상형 문자는 한편으로 그림이니까요. 부수의 개념도 없고 그리고 획수의 개념도 없어요. 뭐 어디를 먼저 써야 되는가 하는 먼저 쓰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잘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과 부호화된 문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은 욕먹는단 말이죠. 학교에 한문 시간이 있다면은 바로 X표를 끄어버린단 말이죠. 부호화가 된 거예요. 엘버트가 있는데 엘버트에 L 쓰고 A 쓰고 E 쓰고 B 쓰고 R 쓰고 T 쓰면 욕먹어요. A부터 쫙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이거부터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나중에 필기로 빨리 쓰는 방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멋있게 쓴다고 D를 갖다가 이렇게 안 쓰고 뭐 D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D를 이렇게 써버리면 욕먹어요. 아무튼 상형 문자는 색으로 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원색과 대비되어서 하나하나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문자라면은 현재의 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한자는 분명 그것을 기호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문자예요. 더 이상 시비가 필요 없어요. 그 원래의 상형 문자는 뭐 동유족이 만들었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설령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쓰이고 있는 분명한 살아있는 문자인 오늘날의 한자는 한족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번 이런 문자, 여러분 문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형에서 출발했을까요? 뜻도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3번 상형을 탈피하면은 뜻은 얼마든지 그 사회의 인문적, 시대적 조건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 문자는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머리겠죠, 이게. 축약화된 머리고, 이건 팔이겠죠. 그리고 이 몸통이죠. 그리고 이 다리죠. 이렇게 있어요. 다리, 몸통. 왜 몸통을 그렸는지는 좀 있으면 이해돼요. 팔, 요거 목 좀 될지만 생략. 요렇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니까 형태상 많이 바뀌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걸 보고 이 모습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상상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연결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원래 갑골 또는 후기 갑골 초기 근문에는 요 안에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안에 요게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 안에 요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 안에 이렇게 그냥 이런 것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에는 요 안에 실질적으로 그림이 있기도 해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 경우가 요렇게 뭔지 잘 모르는 그림이 있기도 해요. 다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가 어쨌든 요 가운데에 있는 건 사라지고 요렇게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뜻은 또 여기 찾아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사람의 몸통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낙서 또는 문신이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도 보면은 남쪽 지역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하고 다닌다는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몸에 있던 다양한 문신들이에요. 어쨌든 문신이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문신이라는 걸 생각하다가 우리가 문화할 때 문을 생각하면은 와, 거리가 멀죠. 갑자기 콩고에서, 죄송합니다, 콩고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싹 한번, 실제로 아직까지 그런 문자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갑자기 기하학적인 부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있을 때와 이렇게 있을 때는 위험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형태도 변하지만 뜻의 변화가 일어나요. 뜻의 변화도 일어날 뿐 아니라 발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요. 제가 광운성계라고 하는 한자의 발음 사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삼국사기 지리지 및 삼국사기 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에 나오는 그 혹은 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순 우리말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을 풀어봤어요. 그리고 그것도 왜냐? 한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 당시 한자의 발음을 살려야 당시의 순수 우리말의 발음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광개토왕, 살았을 때 광개토왕이라 불렸을 리가 없죠. 죽어야 이름이 붙죠. 그 광개토왕의 이름이 담덕이었다는 거예요. 담덕을 광운성계에 의해서 발음을 복원해보면 단다가 돼요. 단이란 건 뭐냐? 넓히다는 뜻이 돼요. 단은 뭐냐? 땅이란 뜻이 돼요. 어차피 땅 넓힌 사람이란 얘기예요. 광개토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광개토라고 불렸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빈번했고 높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우리말을 해서 그 발음의 음가가 어떻게 음운 변화를 겪어오나를 쭉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훈민정음 시대까지. 훈민정음 시대에서부터 1896년 발간된 대한제국 교과서 시대까지 음운의 변화가 아주 적어요. 미세할 정도로 있고 나머지 일부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데 같은 뜻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지역성이나 그 당시에도 다르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런 것 같지 음운 변화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한제국 교과서에서부터 지금 불과 126년 사이에 엄청난 음운의 변화가 일어나요. 대한제국 교과서를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할 정도로 이게 무슨 대한제국 교과서야. 이건 훈민정음을 대한제국 교과서라고 그냥 제목만 바꿔놨지 라고 할 정도로 난독을 호소하게 됩니다. 음운 변화는 무언가 뜻이 또는 그 음운을 지켜줄 근거가 되는 힘이 약해지면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한자도 그래요. 이게 원래 발음이 뭐였을까? 지금은 우리는 이걸 중국어로 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광동에서는 이런 것을 몬이라고 발음하죠. 우리는 문이라고 쓰고 문이라고 읽죠. 이거 뭐 몬대지 그 광동에서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많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그 홍콩에 가면은 혹시 가보신 분들 문묘 사원이라는데 구경 가보셨냐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는데 만모 사원 가봤냐 그러면 아 가봤다 그러죠.
만모가 바로 문무죠. 그러니까 이제 만이죠, 거기서는. 근데 어쨌든 문으로도 읽혀요. 우리는 문으로 읽죠. 발음은 벌써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요. 근데 미음이 죽었다 살았다의 차이는 크게 보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요, 문이. 어느 순간부터 문은 컬처의 개념 가까이 와요. 학문의 개념까지 와요. 원래 몸에 문신했던 건데. 그리고 이게 붙어져 가지고 어느 날 만들어져요. 문화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화자는요, 뭘까요? 뭐가 상형된 걸까요? 화자는 하나의 모습이 두 개로 표현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머리가 여기예요. 요건 머리가 여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 할리 데이비슨을 타듯이 팔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적으니까요. 대개는 팔을 내리고 있죠.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건 특수한 경우죠. 벌을 받고 싶어서 환장할 때 그때 하는 거죠. 벌을 안 받으면 막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천벌을 피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벌 세우는 거죠. 반성하면서 찬바람 맞으면서 도로를 달리는 거죠. 사실 그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거 타려면요, 체력이 있어야죠. 건강해야 타요. 그 다음에 그거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봤어요? 친구 있어야죠. 그 은근히 비싸거든요. 돈 있어야 되죠. 그 시간 들어야 되거든요. 시간 들어야 되죠. 이 대한민국 5,200만 인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돈과 그만한 친구와 같이 여행 다녀도 서로 욕하지 않을 정도의 친구와 어떤 친구들은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헤어지거든요. 목욕탕 안에 지저분하게 해놨다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일할 때일까요? 어렵죠. 아무튼 간에 뭐 딴 얘기로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화가 돼요. 화는 뭐냐? 하나는 이렇게 바로 서 있죠. 하나는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는 살아있는 것이 죽어도 변하고 죽은 것이 살아도 변하고 누워있던 것이 앉아도 변하고 어쨌든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변화.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화라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이걸 보고 사람 하나는 바로 서 있고 하나는 거꾸로 있다라고 짐작하기가 쉽지 않죠. 쉬우면 안 돼요. 쉬우면 한족이 열심히 부호화시킨 노력이 무색해져요. 2000년 동안 부호화를 지내온 그들의 노력이 무색해져요. 이것이 필기체로 가게 되면은 행서, 행초, 초서로 가게 되면 엄청 더 복잡해져요. 완전 부호화가 되죠. 완전 부호가 되죠. 지금 사실상 표준 문자가 부호가 된 것이고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정자를 쓰지 않고 간자를 써서 문화적으로 함 문화 발전 잠재력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이미 충분히 변화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 문화의 잠재력이 줄어들고 늘고 할 까닭이 없어요. 굳이 탓을 한다면 상형 문자가 기호 문자로 바뀌었은 그 시대를 탓해야 돼요. 원인을 찾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에 가면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미 문화대혁명을 다 극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화대혁명은 문화대파괴였다. 우리 10년간의 문화 질곡을 겪으면서 거기서 30년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대혁명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조화된 공산주의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교조화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교조화된 공산주의 전체를 비판할 수 없으니까 한쪽에 책임을 물어서 문화대혁명에다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문화대 봐서 저처럼 누가 촉발하게 아직도 공산당이 교조화된 원리를 따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조화된 공산당 자체가 문제죠. 하면 그 다음부터 입국 금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것을 끄집어서 전체적인 책임을 물어버리는 행위를 가한자에다가 하고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한자는 조금 바꾼 것뿐이에요. 어차피 부호화된 문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호화된 문자가 돼갈까는 과정을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도 화라 그러죠. 조화, 기화, 액체가 기체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화. 우리말로는 이걸 번역하면 되어지다라고 번역하죠. 되어지다. 뭐가 되어지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사람이 이 모습을 갖고 살다가 되어지면 뭔가 다른 게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 사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되어지다는 말은 천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다.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이 산은요. 인격을 갖출 자격이 없는 존재들의 죽음을 뜻해요. 이것은 사람이 죽다는 것도 과거 계급시대에서 황제가 죽으면 붕, 붕. 그 다음에 또 이 제후가 죽으면 붕, 흉. 뭐 다 쓸 수 있어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건 조리라 그래요. 이거는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들이 죽는 걸 사라 그래요. 심지어 이보다 더 못한 폐도 있어요. 폐사라 그러죠. 폐사에 사가 같이 붙어요. 사가 폐로부터 멀면은 폐사를 같이 붙여 쓰지 않아요. 돼지 폐사했다 그러죠. 사람은 사망했다 그러죠. 같은 사를 쓰고 있죠. 같은 동급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뭐 동급이죠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동급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존심, 자만심 만만한 그 생명체여서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바뀌니까 어느 날 문화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 문화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그 이후에 나온 말이어서 문화라는 것이 고전에 나오면은 이 고전은 위조된 것이다. 환단고기에 문화라는 말이 나오므로 환단고기는 위조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또 문화라는 말 썼어요. 자기가 못 봤다고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해야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이전 문헌을 다 읽었는데요. 제가 황당한 소리 한번 할까요?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도가의 그 수많은 경적을 기본적으로 정해진 도가 전적을 다 읽어봤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지 말자 그랬는데 사실 당신은 쉽게 결론을 내시는 편이에요. 다 읽어보신 분처럼. 저는 누가 한평생 다 읽어봤냐 도교경전을 하는 도교경전을 전 다 읽어봤어요. 전 지금도 중국 25사 다 외워요. 제가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없을 때 줄을 딸 때 조선왕조실록을 외우고 갖고 줄을 딸고 나중에 그 여건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때 다 맞았어요. 전 다 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꾸로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거기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한학자들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중국 문자는 상형 문자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기 및 계기 등에 의해서 기호 문자로 바뀐 것이다. 기호 문자로 바뀐 이상 출발점은 상형이었으면 몰라도 실제로 이미 상형 문자 아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상형 문자가 기호 문자로 바뀐 이유는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동파 상형 문자를 비교를 하면 돼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행실이 험해서 그래요. 그 상형 문자, 이제 운남이라는 지역을 히말라야의 산악군이 있고요. 이 산악군으로부터 남쪽에서부터 강이 발원해서 내려갑니다. 4개의 큰 강이 발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간에서 자르죠. 잘라가지고 운남성 대리의 외산이라는 데서 발원하는 것은 통가, 홍하고요. 그리고 그 한 옆쪽에는 난창강이 있고요. 난창강 이름이 메콩강이죠. 그러니까 미공강이라는 눈썹 밑자에 우리가 김공, 이공할 때 공자를 그 지역 사람들이 읽는 발음이 메콩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사륜강이 있죠. 그래서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통가도 대략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 다음에 장강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장강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가 일종의 통로인 거죠. 교통의 목인 거죠. 여기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나시족이에요.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이 넓은 운남을 거쳐서 저 동남아 남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여기를 넘지 않으면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산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각 변동일 때 한때 웅크려들었던 곳이란 이야기죠. 이 지역의 흙들은 대개 그 중생대 후반기 및 신생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초기 토양을. 이 지역에서는 비옥하게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이 생장해요. 보이차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장을 해요. 이 지역은 토양 자체가 오래된 토양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도 나무가 크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퇴적된 부분에서는 큰데 그걸 보고 나서는 고산형 기후 때문에 안 크다 그러는데 같은 고산형 기후라도 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토양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울창한 산림이 있는 곳이에요. 울창한 산림이 있는데 여기 사는 분들은 이 나무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웬만한 자리에서 가끔 농담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나무를 합니다. 우리 동료들을 보면 황당해서 제가 지금 땀이 납니다만은 그런 거 있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뭐 어떤 바람. 그리고 구절이 있죠.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여름에 나무하는 나무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사변적인 실생활에 접착이 안 돼서 나온 동료가 그런 거예요. 여름에 나무하는 나무꾼 봤나요? 제가 해발 1200 넘는 고지에서 뭐 한 청소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만은 올라와서 여름에 나무하는 나무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살던 지역이 그 밑에 작은 산들이 다 민둥산이어가지고 나무 하려면 제 사는 데까지 올라와야 돼요. 아무도 여름에는 안 올라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현실성 비현실성 떠났어요. 여기서 나무를 해가지고 장강이 있으니까 장강이 넓으니까 뗏목을 태워서 그 나무를 갖고 뗏목을 짓고 돼지우리 짓고 닭우리 짓고 해가지고 닭 넣고 돼지 넣고 쌀도 씻고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가면서 해먹어 가면서 닭 다 잡아 먹으면은 그 닭장 헐어가지고 여기서 팔고 돼지 다 잡아 먹으면 돼지 우리 헐어갖고 여기서 팔고 그다음에 곡간 다 헐면 여기서 또 팔고 마지막 가면 어디 가느냐? 호뚝 상하이에 가요. 호뚝이라는 곳은 지금 보면 중국의 가장 번화한 곳이지만은 불과 16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허벌판이었던 곳이. 칠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었을 뿐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청나라가 쉽게 내줬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국이 볼 때는 여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기술을 다 쏟아 부어서 신천지를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이미 범선이
증기선으로 바뀌었으니까 범선은 소주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증기선은 소주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항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황무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준 거예요. 주고 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아무튼 마지막 상하이에 가서 칠보진에서 그래도 팔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서 팔아요. 때가 다 해체해서, 배까지 해체해서. 목돈이죠. 마지막 남은 걸 다 해체해서 팔았으니까 목돈이죠. 이제 어떡할까요? 도박장에 갑니다. 하루 저녁에 다 날립니다. 그 다음 어떡하죠? 이까지 내려오는데 2개월 내지 3개월 걸려서 나무 하느라고 2, 3개월. 내려오는데 2, 3개월. 걸어 올라가는데 6개월. 1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반성을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목돈을 들고 올라와야지 하면서 갔다가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그거를 30분 하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자신이 돌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차이가 저는 늘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이 살아있다면 돌고 있지 않은 거다. 아직 화하지 않은 거다. 화를 향해 가면서 화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다. 화를 향해 가지 않으면서 그냥 화하고 있으면은 돌고 있는 거면 가장 답답한 일이죠. 아무튼 우리 인생이 양작강 나무꾼과 비견될지도 모를 일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외딴 데 있어요. 그 아주 좁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어봐야 면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구역을 멀리 가봐야 말로 반나절이면 다 가요. 서쪽으로 자기들이 살던 구역을 가봐야 말로 3시간이면 다 가요. 해지기 전에 자기들 살던 구역에 동서를 꿰뚫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남북은 더 좁아요. 말로 가면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서 무려 동일한 상형 문자의 변자체가 평균적으로 7가지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를 쓰는 걸 딱 보고 이 사람은 흉내내는구나. 아, 이 사람은 저기 북쪽에 있는 백수양 쪽에서 동파 생활을 하던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남쪽에 있는 그 칠하 쪽에서 동파 생활을 하던 사람이구나. 다 구분이 될 정도로 7개 정도의 동일한 시기, 동일한 상형 문자의 변형이 나타나요. 그럼 이것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강북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7개의 변자가 있다면 드넓은 저 장강, 회수, 황하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을 가만뒀을 때 얼마나 많은 변자가 일어났을까요? 이 변자를 유지하고 나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글자만 통일시키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통일을 했는데 밑으로 가서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나라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나라는 나라를 만드는 의미에서는 차이나의 어원이 되지만 민족을 가리키는 한족의 한의 어원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글자도 한족, 한자라 그러죠. 진나라 진을 써서 진자라고 하지 않고 당나라 당자를 써서 당자라고도 하지 않고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하죠. 왜? 한나라 때 와서 비로소 기호화를 할 수 있는 부수의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서 설문이라고 하는 사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처음 부수를 이용한 사전이 생겨요. 거대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자의 사전,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철학적 가치가 있는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서 상형 문자를 상형 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글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글자를 바꾸고 나서는 보니까 이제 이 상형의 원래 글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싹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분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대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를 이용한 현재적 한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서 때까지는 그래도 단순화시킨다고 시켰지 부호화된 건 아니에요. 부호화라는 게 한자에서 핵심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한나라 때 이미 우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종족적으로 구분이 확 될 때죠. 한족과 고구려가 싸웠으니까요. 고조선이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렵 와서 한자라는 개념이 제대로 된 부호 문자로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 한자, 부호화된 한자는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문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같이 썼을지 같이 만들었을지 알 수 없으나 조개가 이렇게 되는 정도, 조개패가 되는 정도, 이 정도는 이런 게 이렇게 변화됐겠구나 짐작할 수나 있죠. 그러나 이걸 갖고 뭘 갖고 부수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알파벳 사전 같은 사전을 만들겠어요? 사전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물을 했으니까 뭐 얼핏 보면 밑에 거가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체가 부수긴 하죠. 이게 자체가 부수가 되니까 조개에다가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패배할 때. 패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요런 것을 넣고 요것을 붙여서 요걸로 발음을 삼고 뭐 요걸로서 뜻을 삼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하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만드는 순간 기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만드는 순간 뜻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사용자가 많이 사용할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사용자 우선이에요. 지금 보면 한글을 참 많이 비틀어 놓는다. 뭐 시골에 있는 수많은 잡종계도 뭐 요즘에는 막 비틀어가고 시골어 자부정이라고 프랑스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강남에 영동고등학교 밑에 가니까 미국식 식당이 있는데 이름이 시골어더라고요. 시골어. 근데 애를 썼으니까 시골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골로라 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스페인어냐고. 스페인어면은 엘시글로면은 색이 센투리니까 뭐 그런 의미인가 봤더니 아니래요. 순수 우리말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쓰지만 그렇게 쓰는 용례가 많아지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뭐가 담겼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죠. 언어 자체로서는 어떤 시기에도 완성된 언어는 없으니까요. 늘 변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죠. 이게 문자 할 때 문인데 이건 조개인데 이게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패와 이 패의 발음이 같다는 거예요. 음가 자체가 유지되기 위한 뭔가의 노력은 못했어요. 한족이. 자연 방기 상태로 뒀어요. 그래서 기호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갑골 시대에 있던 그 음가는 변화를 못 시켰어요. 그것까지 변화를 시켰으면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있던 초기 음가가 남아있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상형 문자 시기에 습관이 남아있는 두 번째 근거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발음 자체가 뜻이 있는 거, 패 안에 이거는 패가 뜻이고 이것이 그럴 문자가 뜻이고 조개패가 발음이다. 정확하게는 조개패 안에 요거는 조금 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한 추가 의미 요소예요. 또는 의미 변화 요소예요. 뜻은 발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한자의 뜻은 음가와 의미 요소와 발음 요소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뉘는 것은 옛날에 그 양계초 이후에 만들어진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야기예요. 전부 다 뜻 안에 다 있어요. 발음 안에 다 뜻이 다 있어요. 한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또 사고 쳤다.
안 그래도 땀 나는데. 휴지로 땀을 좀 닦아. 예, 괜찮습니다. 나면서 하죠. 우리 발음이 한자 발음이 당나라 때 발음에서 멀리 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발음 가지고 윗상자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숭상하다 그럴 때 상자도 있어요. 상스럽다 그럴 때 상자도 있어요. 이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 글자의 발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요게 발음 요소고 요게 뜻 요소다 그래요. 전혀. 이 발음 양이죠. 상 아니죠. 합해갖고 그냥 하다가 상이라는 새로운 음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상이라는 음가가 가진 뜻에서 분류돼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자체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어디서 온 것이냐? 제가 남경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중국의 문자는 자연물과 상상 가능한 철학 및 과학적 상상에 의해서 상용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인도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발음으로는 런이지만 과거의 발음이 인일 때, 인 또는 잉일 때 이 발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발음이 어디서 왔느냐가 정말 한자에서 풀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상영되어 왔다는 것은, 출발이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요 발음마저 무너지는 시기가 와요. 그 발음마저 무너지는 시기가 언제냐?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오면은 완전히 한자의 성조와 발음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게 당나라 때 중국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소리를 내고 있던 여러 지역들, 광동, 한국, 운남, 그러니까 남경과 회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걸어나갈 때 같은 동심원 궤도에 있던 문화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당시의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거든요. 운남 가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다 할 때 어떻게 하죠? 중국어로 셰셰. 그 사람들은 셰셰. 그것도 우리말처럼 가짜로 붙여 셰셰가. 그런 식으로 저 뭐 가요. 아 이거 못하겠다. 그건 여기구나. 아무튼 그 성조가 달라요. 하오더, 호더, 호너. 사성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바로 당나라 때 성조예요. 그래서 한자를 아는 사람들도, 현재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고 중국어를 잘 아는 사람들도 과거 당송 시대에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운자를 맞출 수가 없고 운자를 외워야 되는데 한국은 애초부터 성조를 놔버렸기 때문에, 장단으로 바꿔서 놔버렸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육성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놔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외우면 돼요. 근데 저 광동 사람들, 그 다음에 운남 사람들은 시가 줄줄 나와요. 어차피 그 시대의 음가를 갖고 있으니까요. 평평 측측 맞추면 되니까요. 자기들 음가 갖고. 근데 한족들은 못 지어요. 명나라 때 성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성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발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조가 바뀌면 발음도 바뀐 거예요. 비슷하지만 바뀐 거예요. 마이클과 미켈란젤로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미쉐린과 미슐랭은 같은 타이어가 아니죠. 이름이 바뀌면은 다른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그것도 미켈란젤로도 아니고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와 마이클은 다르죠. 이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발음을 바꿔버리면 발음 안에 담겨있던 뜻이 주는 이야기가 해체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중국도 자기들이 약속된 단어, 의미 요소에 의해서만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바뀌는 것은 명나라 때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원나라 때 백화가 일반 이야기체가 등장하면서 대중들의 성조가 전 한자의 성조로 바뀐 거예요. 백화문이 유행했던 원나라 때 성조가 바뀌면서 명나라 때 성조가 바뀌는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을 바꿔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못 바꿀지 몰라도 그 제2기 대한민국은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갔어요. 갑골은 그렇게 멀리 갔어요. 그 멀리 갔지만 저는 갑골이 좋아요. 근문 초기의 문자가 좋아요. 왜? 거기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꿈꿔왔을 법한 요소들이 아직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자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적 업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갑골 속에 담긴 그 꿈을 안 놓고 싶어요. 그것은 한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 앵글로가 아니라, 라틴이 아니라 수많은 인류가 함께 꿈꿀 수 있고 어쩌면 꾸어왔을 수 있는 꿈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 이후를 얘기하는 것은 갑골이 변화하기 이전의 의미소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땀이 나서 그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고요. 주실 말씀 있으면은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말씀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냐는 겁니다. 통역이 필요하군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저보고 언어라는 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뭔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노력에 의한 거예요. 근데 노력에서 아주 핵심 포인트를 우연히 잡게 된 거예요. 소 뒷발에 쥐가 밟힌 거예요. 그게 바로 음소였어요. 어느 날 남에 처음 가본 마을에 갔습니다. 2003년에 가서 있는데 거기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중국의 보통화를 들을 줄 아시는데 말씀하실 수 없어요. 당신들의 이족의 말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족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보통화로 얘기하고 그분은 이족 말로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족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2시간 정도 가까이 가니까 70% 이상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왜? 할머니여서 기력이 없어서 천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소가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음소가 다 뜻을 가진 소리 자체가 뜻을 갖고 있다. 초기에. 그 초기형의 뜻이 합쳐서 만나니까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있으니까 대화가 가능했어요. 저는 보통화를 하고 그분은 이족말을 하시고, 저는 알아듣고 또 보통화를 하고 그분은 그걸 알아듣고 이족말을 하시고,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만큼 이 발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발음인 어디서 왔을까요? 내 몸 구조에서 왔겠죠. 인간의 몸 구조가 그런 발음을 만들어냈겠죠. 태초에 그 발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라고 할 때 어떻게 쓰죠? 비읍, 시옷, 쌀이라고 쓰죠. 왜 시옷, 시옷, 쌍시옷 해서 쌀이라고 안 쓸까요? 시옷은 발음을 어떻게 하죠? 사, 시옷 발음 사 해보세요. 혀가 어디 있나요? 사. 그 다음에 바 할 때 바는 혀가 어디 있나요? 혀가 떠 있죠. 바는. 비읍의 자리에 혀를 두고 쌍시옷을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하면 안 되고 쌀이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뼈는 시읍 비읍 뼈죠. 시읒의 자리에 놓고 쌍비읍을 발음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영어든 한국어든 지금 싹 영어에서는 묵음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링컨 미국 사람들도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L-I-N 그죠? C-O-N 아니고 L이 있죠. L을 묵음이라고 그래요. 묵음이 아니라 L의 자리에 놓고 발음하라는 거예요. 링컨 할 때 떨어지죠. L은 올라가죠. L 혀가 올라가죠. 혀를 올린 상태에서 N 발음하라는 거예요. 컨을 하라는 언을 발음하라는 거예요. 묵음이긴 하지만 위치를 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쓰임새 없었으면 애초에 CON이라고 썼겠죠. 존, J-O-H-N H 자리에 혀를 놓고 ON을 발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중간에 놓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처음에는 격음화가 안 되는 자음만 말할 수 있어요. 아, 나, 라 계통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애 보고 삼촌 해봐. 애가 하죠. 그 다음에 그 미음, 기역, 디귿을 해요. 마, 가, 다를 발음할 수 있어요. 아, 나, 라는요 혀가 안쪽에 깊이 있어요. 혀를 뻗을 필요가 없어요. 탄생과 동시에 혀가 발전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아, 나, 라예요. 근데 혀가 조금 뻗어야만 낼 수 있는 게 마, 가, 다예요. 혀가 쭉 뻗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낼 수 있는 게 사, 바, 하예요. 하에는 피읍도 있겠고 비읍과 통하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음 자체가 생성 단계의 소리, 성장 단계의 소리, 그리고 체계화됐을 때의 소리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다는 것은 생장함에 따라서 몸의 변화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담아내고 싶은 뜻이 있으니까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는데 1년,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걸리면 음가를 다 발음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인간이 언어는 다 달라도 낼 수 있는 음가는 다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표준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분은 타고나면서 표준적인 몸을 못 가지고 계실 수 있죠. 아주 특별하게 하느님이 안배하신 몸으로서 말씀을 못 하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분들의 음가는 세계 공통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말을 오래 하면은 실제로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어디가 부을 수도 있고 그 상태, 몸이 그 안에 있을 때 내 몸이 정말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일원적 직권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 내 몸에 있는 다양한 기관이 민주적으로 내 몸을 움직였을 때, 내 몸에 있는 70억 개의 세포가 내 몸을 해서 다 주인 노릇을 했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이 각각의 부위가 제 하고자 싶은 말을 다 실어 폈을 때 그때 인류의 발음이 형성됐겠죠. 지금은 이론적 논리에 의해서 보잖아요.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독재를 하죠. 자기가 자기를 독재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숨어있는 많은 다양한 주체적 개성들을 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골은 그런 건 얘기를 해요. 제가 쓴 건 몇 개 안 되지만은, 쓴 게 그린 건 몇 개 안 되지만은 사실 몇 번 할 수 있다면은 사람의 각 기관이 또는 각 상황이 아프면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즐거우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즐거울 때 무언가를 봤을 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면에서 나눠서 그릴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해오는 연구고. 그래서 갑골은 아직까지 사람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착각하에 일원적 관점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젊은 친구들이 그걸 거부하죠. 나는 내 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거야. 나는 내 장기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할 거야. 그것이 말하도록 허용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MZ세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표준화를 도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띄어쓰기. 저같이 이제 뭐 글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도 띄어쓰기 할 때 가끔 맞나? 의심을 해요. 맞춤법 의심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요, 맞춤법 가지고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요, 한국밖에 없어요. 출판사가 알아서 결정하고요, 작가가 알아서 결정해요. 뜻만 잘 통하면 돼요. 예전에 어딘가에서 뭐 큼직한 건물에 간판을 달렸는데 구청에서 와서 크기와 색깔까지 다 정해줘요. 그게 도시 미학 관리를 하는 교수진들이 모여서 내리는 결론이래요. 도시 미학이 아니라 미학 독재죠.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민주란 이름 자체가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놔 버리면 어떨까? 근데 그 열어놓을 수 있는 뭔가 마당거리, 재미거리, 이야기거리, 그런 이야기 마당에 올 수 있는 거리 중에 하나로 갑고를 골라봤고요. 또 동파, 덧바 상형 문자를 골라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바 상형, 이거는 제가 그랬죠. 이미 음가가 무너졌다고요. 기본 음가가 무너졌다고. 남아있기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동파 상형 문자는 여전히 그림을 그렇게 그려지지만은 읽으면서 그 음가만으로도 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파 상형 문자에 담긴 음가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또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아졌습니다. 시계가 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열과 성을 다했는데 5분밖에 안 갔죠? 예, 선생님. 비상자하고 항상상자. 예. 상자 세 개가 저희 다 다른 상자인데 예. 다른 다 상자가 똑같다고 했는데 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아, 상이라는 것이 뭐 여기다가 일상 상자도 있고요. 뭐 당향 마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기할 때 이것도 같은 상자고요, 심지어. 근데 이 상이 기본적으로는 위의 것이에요. 그 위의 것이고 때로는 하늘이고 때로는 존귀한 것이고 때로는 제사의 대상이고 때로는 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게 뜻이 나누어지니까 이것들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럴 땐 똑같죠. 공약수와 공배수가 똑같죠. 찾아가지고 봐야 되지만은 원래는 이것 자체가 분리 안 된 채 쓰였던 하나의 음가라는 거예요. 이 음가에 속하는 게 30몇 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자를 쓰잖아요. 가나 고자를 쓰잖아요. 가나 고는 거의 신과 관련된 쓰여요. 개마, 고마. 우리가 고맙습니다도 그렇죠. 고마 같다라는 말이 축약돼서 고맙습니다가 되는데 고맙다가 되는데 고마라는 건 신이죠.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건 신이 내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는 의미거든요. 정말 저는 이 고맙다는 꼭 우리가 썼으면 싶어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이러면서 고맙냐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요. 어떻게 이러고 고맙냐 합니까?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준 게 신이 내게 주시는 거라는데.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뭐 고자 쓴데 고물에 위에 고들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성도 구례, 하구례, 뭐 상구례 이런 게 있지만 아무튼 음소로 되어서 표문자로 전해진 문자에도 그런 의미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형 문자인 동파 문자에서 제가 문자들을 몇 개 놓고 한번 그렇게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이 문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소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그림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한번 말씀을 목요일 날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